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부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출입하는 장효인 기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차승은입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동훈 두 번의 깜짝 오찬이라고 잡아봤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지난 기자들의 수다 시간에 장효인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만남 뒷얘기 생생하게 전해줬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공개로 오찬을 가졌어요. 지난 서천 만남 당시에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장 기자가 급하게 여의도에 있다가 서천까지 달려갔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도 오찬을 한다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있었나요? 네, 이번 주 월요일이죠. 29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자들한테는 비공개했습니다. 이제 점심 때 둘이 만난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해서 저도 얼른 확인을 했었죠. 또 이제 오찬만 2시간, 차단은 37분간 이어졌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서천 화재 현장에서 갈등 봉합하고 엿새 만에 만난 거니까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설 등이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당 출입 기자들은 당연할 테고요. 저희 야당 출입 기자들도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날 장 기자가 당사에서 한 위원장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죠. 그날도 저는 여지없이 당사로 향했습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서 이제 한 위원장이 언제 당사로 돌아올지 몰랐으니까 취재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후다닥 먹고 왔는데요. 한 위원장한테 직접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날은 아쉽게도 당사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석했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주제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민생 얘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선 끝까지 정말 그 얘기만 했을까 의심스럽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민감한 얘기를 하려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둘만 만났겠지 동석자를 왜 불렀겠냐 하는 말도 있어서 일견 수긍이 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날 윤재욱 원내대표 브리핑을 저희 1번지에서 생중계하기도 했었고 정치 대담 중에 진짜로 민생 이야기만 했을까, 남은 다른 이야기는 없었을까 이런 대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민생만 얘기했다 이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실 발언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밀실 정치를 펴고 있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민생 핑계로 2시간 40분 동안 회동했지만 정작 나온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용산으로 불러서 군기라도 잡았냐면서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이나 공천 문제 상의한 거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네, 장 기자가 앞서서 어김없이 당사로 달려갔다. 요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매일 취재를 하고 있는데 라떼 같은 얘기라서 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시 당사에는 기자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면 당사에서 브리핑도 하고 또 당직자들 직접 만나서 취재도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당사의 기자들이 아예 출입 금지라면서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지금은 기자들이 마음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내부에 기자실이 마련돼 있었는데 지금은 당직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사가 있어서 출입이 허가된 특정한 시간대가 아니면 항상 로비에서 정치인들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 위원장이랑 출근길 문답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나 정확히 몇 시에 갈 테니까 그때 맞춰서 오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오전 중에 온다 이 정도만 말해주니까 저희는 하염없이 할 일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도 당사 갔는데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로비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사에 하도 자주 가서 그분이랑 친하니까 제가 어머 저희 쓰라고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다 했더니 아니라고 한 위원장이 기자들 쓸 수 있게 설치해 놓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이제 로비가 추우니까 난방을 더 세게 하든 온풍기를 설치하든 해법을 찾으라고 했으니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말을 전해줬습니다. 네, 로비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준다는 게 배려 같기도 한데 또 달리 생각하면 건물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니까 당사에서 대기하는 기자들은 좀 반응이 엇갈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한 위원장 말고도 수십 명이 찬바닥에 앉아 있으면 안쓰러워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좌진들한테 기자들 고생하는데 뭐 좀 해줘라 이러면서 음료수 돌리는 정치인들도 많아요. 이제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여기서 따뜻하게 오래오래 기다리라고 주는 건가라는 좀 자조 섞인 말도 나오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날은 한 위원장이 출근하면서 여기 정말 춥네요 하면서 공감해주는 말도 여러 번 했어요. 같이 들어보시죠. 춤지겠다. 히타 준비해주세요. 안 돼요. 춥긴 하나. 의자를 한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로비가 정말 춥기는 추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민주당사에는 2층에 기자실이 있었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좀 어떤가요? 네, 저는 사실 장 기자 말을 듣고 조금 부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기자들보다 상황이 좀 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비조차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사에서 일정이 있다. 그럼 요즘은 특히 뭐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많이 열리는데 이런 일정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당사 바깥에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추운데요. 의원들이나 공관위원들 회의 들어갈 때 많이 추우시죠? 이렇게 위로의 말을 남기긴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보다는 빨리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더 큽니다. 또 물어보신 대로 당사에도 기자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공보국에 물어보니까 민주당은 2014년쯤에 김한길 당시 대표가 원내정당을 표방하면서 기자실을 당사에 있던 걸 없앴다고 하는데요. 또 당시에 기자들도 그 소통관 기자실을 많이 이용하지 당사에 있던 거는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대선 때만 잠깐 이렇게 설치하는 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대선이 또 아니기 때문에 만들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장효인 기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단독 기사를 썼어요. 한 위원장이 당사에서 일하는 경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이런 기사였는데 이 기사에 숨겨진 뒷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비공개 오찬인데 왜 기사가 나갔냐,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사전 공지된 일정이 아니었고 이제 건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제가 취재를 직접 한 기사입니다. 이제 건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당사에는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죠. 근데 원래 그분들은 교대 시간에 맞춰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이어서 다 같이 모일 일이 없는데 뭐지? 했죠, 저는. 슬쩍 여쭤봤더니 한 위원장이 고생한다고 식사 한 끼 모시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역대 당대표 중에 당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모시고 밥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더니 그분들 기억으로는 처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밥 먹는데 기자가 따라가면 좀 불편해할까 봐 저는 식당 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후기를 들어봤어요. 한 위원장이 총선 준비 때문에 집무실을 국회 본청에서 당사로 옮기면서 직접 제안한 자리고 아직 당 사무처 직원들이랑도 정식 식사를 안 했는데 이분들 먼저 챙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하고요. 식사 자리에서는 당사 휴식 공간에 있는 냉장고가 많이 낡았으니까 바꿔주겠다.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외투를 하나씩 돌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장효인 기자의 단독 기사에 있었던 뒷얘기를 좀 해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에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 대통령이 이념 전쟁에 나서면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생겼다. 또 죽임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강도 높은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달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장소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 사랑제에서 열렸습니다. 회견 일정이 조금 늦어진 건요. 연초 이 대표 피습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아직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을 12번이나 언급하면서 국정기조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본인도 당한 정치인의 암살 테러는 대통령의 이념 정쟁 탓이고 정부는 위기 수습은커녕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 왔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도 회견문 분량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중간중간 이 대표 물로 목을 축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이 신년 기자회담에서 아쉬웠던 건요. 질의응답 시간이 좀 짧았고 그래서인지 예민한 송곳 질문은 많이 나오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질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사법 리스크 질문은 이번엔 아예 없었습니다. 당내 분열이나 선거제 질문에서는 대체로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는데요. 여기에 꼬리 질문도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한동훈 위원장의 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에 맞서서 검사 독재부터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발언을 놓고서는 한 위원장이 좀 발끈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총선 공약을 발표하러 갔을 때 나온 말인데요.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이 대표 발언에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면서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에선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뜻이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과 이 대표 정말 사사건건 현안을 놓고서 정말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오늘은 또 한 위원장이 기자들이랑 하는 백브리핑을 놓고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한 위원장 오늘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생각 중인데 누가 그러더라도 저는 안 그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는 이재명 대표겠죠. 사실 한 위원장도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아주진 않습니다. 얼마 전부터 백브리핑은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출근길에 문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계속 한 위원장 네.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질문을 하면 한두 마디씩 답변해주긴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문답은 하루 한 번 이상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대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만 백브리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습 이후에 저희도 이제 백브리핑이 그렇게 바뀐 겸이 있는데요. 네. 안전을 위해서 여러 명이 이 대표를 향해 우르르 몰리는 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일주일에 한 번 이 대표와의 백브리핑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말이 백브리핑이지 사실상 브리핑이 된 겁니다. 국회 안에서 이동하는 이 대표에게 기자들이 붙는 백브리핑은 현장에서 네. 인터뷰어로 정한 일명 풀짠다고 하죠. 이런 기자 2명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외부 일정에서는 백브리핑 장소와 시간을 미리 공지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외부 일정은 이동 때 근접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를 진압하려던 젊은 소방대원 2분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이는 여야 대표지만 이번 사태에서만큼은 한마음으로 현장에 달려가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장 기자가 한동훈 위원장 문경 방문 현장 또 동행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두 젊은 소방 공무원이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화 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죠. 여권에서도 한달음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원래 정해진 일정이 아니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간 겁니다. 이제 지난번 서천시장 화재 때도 제가 한 위원장을 따라서 급하게 출장을 네. 갔었잖아요. 이번에도 당에서 기존 일정 취소한다는 공지가 나오자마자 문경에 가겠구나라고 직감하고 바로 출발해서 한동훈 위원장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착하니까 화재 현장 특유의 그 매캐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어요. 네. 사실 제가 2021년에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소방관 1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굉장히 먹먹해졌습니다. 네. 이제 매번 날선 공방을 벌이는 정치인들이지만 이런 비극적인 일 앞에서는 다들 마음이 먹먹해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소방 브리핑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요. 눈물을 간신히 참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른 이명 피해 같은 건 없었고요. 네,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뭘 해야 될 게 필요한 게 있거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전날 광주에서 일정을 마치고 문경으로 넘어온 건데 조문을 마치고 나와서 연신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오늘 저보다도 더 젊은 두 소방관 공무원을 떠나보내면서 정말 그 몇 년 사이에 정치권이
더 보탬이 된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차 기자, 이재명 대표도 예정됐던 일정 취소하고 문경으로 달려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급하게 그날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서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 입술을 꾹 닫거나 깨물면서 감정을 억누르려는 표정이었는데요. 순직 소방관들에게 명복을 빌면서 국민뿐만 아니라 소방관들도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이나 또 안전 장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이고 이 젊은 이 소방관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대표 조문 후에 바로 화재 현장으로 이동해서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했는데요. 이어 소방 텐트에 가서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소방 무인 장비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 정부를 겨냥한 듯 R&D 투자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소방대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도 못 피한 압박 면접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면접을 봤습니다. 차 기자, 이 대표가 본 면접 어떤 면접이었나요? 네, 이 대표가 본 면접은 이번에 민주당 공관위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엿새 동안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천 후보자 면접입니다. 하루에 30개 안팎 지역구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있는데요. 3일째인 오늘은 광주, 전남, 또 충북 지역구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 예비후보 검증위에 인천 계양을로 예비후보를 신청하면서 네. 면접 시행 첫날인 지난달 31일에 면접을 봤습니다. 당대표는 원래 전략 공천을 받는 게 관례지만요. 이례적으로 경선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글쎄 뭐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또 우리 당이 나름의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뭐 정말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면접에서 저출생 원인과 소수자 보호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다행히 곤란한 질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차 기자, 국민의힘도 곧 후보자 면접이 있을 거라서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먼저 영상 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영상 보시는 대로 면접은 다대다로 진행합니다. 보시는 대로 공관위원들이 말발굽 모양으로 둘러싸고 앉아 있고요. 그 앞에 후보자들이 앉아 있는 식입니다. 먼저 면접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차고 애당심을 드러냈는데요. 면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엿보겠습니다. 재수생입니다. 울산 동구 국회의원 두 번째 도전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뭔가 저희 취업 면접 볼 때랑 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인당 2, 3분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우리처럼 자기소개하고 또 공관위원들이 질문하면 그것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 질문은 현안이나 저출생 같은 거대 담론, 또 지역구 문제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또 제가 좀 주변에 물어봤는데 초선 의원이나 원외 인사들은 좀 더 긴장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고요. 다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또 우리도 근데 취업을 해봐서 알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면접을 좀 잘 봤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또 일단 시간 자체가 2, 3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너무 짧고요. 또 실제로 심사 기준을 보시면요. 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면접은 10% 정도고 여론조사가 4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면접 얘기는 들어봤고 장 기자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 아직 면접은 아직이지만 이런 사람은 절대 공천 주지 않겠다 이런 기준 발표했는데 그런데 이 기준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 면접이 시작되진 않았고요. 대신 최근에 네.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수를 써도 이 사람은 공천 절대 안 준다. 이 경우를 말한 건데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신사대학과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사면복권이 됐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2차 가해, 배우자와 자녀의 입시 비리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특정인을 겨냥한 거냐 아니면 그냥 여론을 반영한 거냐를 놓고는 좀 의견이 갈렸는데요. 이제 가족 입시 비리나 뇌물 범죄 네. 등을 강조함으로써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건 이런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넓혀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민주당 공천 기준을 놓고서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가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했던 것 중에 음주운전과 증오 발언이 포함돼 있었는데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자 이 항목이 슬그머니 제외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를 하나하나 읊으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한 위원장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발끈했을 것 같은데 민주당 공관위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공관위 음주운전과 증오 발언이 포함된 5대 혐오 범죄는 공관위가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이고 또 이후에 발표된 5개 도덕성 기준은 국민이 선정한 공천 심사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두 기준 다 고려할 거라면서 음주운전과 증오 발언을 심사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양당이 이렇게 공천 기준은 마련을 했고 그럼 이제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 이게 남았는데 민주당에서는 평가 하위 20% 해당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칼바람이 예정돼 있는데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 전화가 곧 돌 거고요. 하위 20%에 포함되면 경선 득표에서 30% 감사대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실상 컷오프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도덕성 검증위의 평가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어서 공천 배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 20%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31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인 지라시가 도는가 하면 네. 당직을 맡은 의원도 포함됐다는 등 각종 설이 난무합니다. 또 최근에는 당 중진이 현역인 지역구나 호남 같은 텃밭 지역구에 현역 의원 재신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죠. 현역 의원 사이에서는 대거 물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렇게 뒤숭숭한 분위기 전해줬고 국민의힘은 자객 공천 때문에 좀 뒤숭숭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의 공천 재량권도 대폭 확대된 모양새가 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 중에 15점 배점으로 반영되는 당 기여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한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하라고 공관위가 정했다는 게 한 위원장 설명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식 전략 공천 가능성이 여러 지역구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물론 한 위원장은 이런 우려들을 일축했고요. 당내에서도 전략 공천에 대한 우려로 이제 항의 의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 무조건 경선 구도로 가는 걸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위원장이 취임한 뒤에 혁신 공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잖아요. 대통령실 출마자나 정부 차출 인사, 친윤계, 비주류, 또 영입 인사 등등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잡음이 많이 나올 텐데 이 난제를 한 위원장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